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먼저 설명할게요. 2번.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면 아보가드로가 말한 법칙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자, 아보가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 자, 일단 법칙이라고 나왔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좋은 거죠, 이게? 모든 예외가 없는 것들, 예외가 없는 것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어떨 때 예외가 오냐면 모든 기체예요, 기체. 기체 동그라미, 기체 동그라미. 기체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기체에서만 적용되는 법칙. 어떤 법칙이냐면 여기 기체 보이죠? 요따만한 기체 분자, 이따만한 기체 분자, 이따만한 기체 분자. 기체 분자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맞나요? 네. 기체 분자의 크기는 다 달라. 하지만 여기 기체에 몇 개 들어있어? 둘, 셋, 네 개. 여기도 네 개. 여기도 네 개죠. 무슨 말이냐면 기체는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더라. 예외가 없더라. 이겁니다. 쌤이 만약에 이따만한 분자를 준비를 해요. 이따만한 분자도 이 공간에 집어넣으면 같은 공간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분자가 크더라도 같은 공간에다가 4개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왜 성립한다? 기체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요만한 공간이 있을 때 요 조그만 녀석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이 녀석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있는 것 뿐이야. 이어서 보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공간의 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분자만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자,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갑니다. 체크.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간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자 모형 하나를 그려볼 건데 우리 저번까지 했던 겁니다. 자, 물 생성 반응. 물 생성 반응. 한번 해볼게요. 물은 화학식으로 뭐죠? H2O, 정답. H2O. 이걸 만들려면 어떤 성분 원소가 필요하죠? 헬륨, 산소, 아니 수소, 산소. 수소, 산소. 뒤에 붙어야 될 말은 원자야, 분자야?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수소 분자는 H라고 써야 돼, H2라고 써야 돼? H2O. 2 더하기 산소 분자는 O2야, O야? O2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화살표 왼쪽이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이 생성물인데 반응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되죠? 네. 그럼 반응물에 수소 원자 2개 보여요? 생성물에 수소 원자 2개 보여요? 딱 맞네. 근데 문제는 뭐야? 반응물에 산소 원자가 2개 있어. 생성물에 산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가 2를 써주죠. 그러다 보니까 생성물의 수소 원자가 몇 개? 4개, 반응물은 2개밖에 없죠? 여기다가도 2를 써주게 됩니다. 이걸 모형으로 그리면 수소 분자는 요딴 식으로 두 분자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산소 분자는 요딴 식으로 한 분자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두 분자의 물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두 분자니까 부피 얼마 차지하겠어? 부피를 두 분자. 봐봐. 같은 분자가 같으면, 분자의 수가 같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며. 그러면 이런 거죠. 야, 너 한 부피. 너 분자 하나지. 너도 분자 하나지. 얘와 얘는 같은 부피를 차지하겠네. 그죠? 너도 분자 하나고 너도 분자 하나니까. 너도 분자 하나니까 같은 부피를 차지하겠죠. 잘 들어,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이 녀석이 몇 개 있냐? 2마리가 있죠. 부피를 얼마 차지한다? 2라는 부피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얘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얼마의 부피만 차지한다? 1의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야. 너는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니? 나는 2의 부피를 차지해. 너는 1의 부피를 차지해. 둘이 만나서 생성된 녀석은 몇 개야? 분자가 몇 개야? 두 분자니까 몇의 부피를 차지해? 2의 부피를 차지하게 되겠네. 자, 같은 개수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며. 얘는 두 개니까 두 부피. 하나니까 한 부피만 차지하겠네. 두 개니까 두 부피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얘는 부피 B가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2대 1대 2라는 부피 B를 보이게 되겠네요. 맞나요? 시작한 지 얼마 됐냐? 우리 3분 됐냐? 자, 3분밖에 안 됐어. 자,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우리 화학식에다가 적용을 했더니 2대 1대 2라고 하는 이 분자의 개수의 비가 곧 뭐의 비와 같더라? 부피의 비와도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분자가 두 개 있어. 2부피. 분자가 하나 있네? 한 부피. 분자 두 개 만들어지네? 2부피가 만들어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를 2리터를 준비했다. 산소기체 몇 리터 필요하다? 1리터가 필요하고 물 분자가 몇 리터 생겨난다? 2리터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우리에서 화학 반응식만 완성할 수 있으면 무슨 비까지 할 수 있다? 부피가 이렇게 만나서 이게 생성이 되겠네요 라는 부피의 비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 읽어볼게요. 자,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거죠.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들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 2대 1대 2라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인 거죠.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이런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항상 2대 1대 2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선생님? 우리 이거 화학 반응식만 완성할 수 있으면 이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어떨 때만 성립한다? 항상 기체일 때만, 기체들끼리의 반응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체들끼리만 이런 비가 성립을 해요. 자, 퀘스천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 물리 때 쌤이 못 오게 할 사람도 있다. 오지 말게 해야겠다. 이럴 거야. 여보세요? 계세요? 또 물리 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일어나려는 노력은 해봐야 돼. 네. 일어나려는 노력. 저 안 자는데요? 안 잤다고? 네. 자기만 했어? 누가 더 작은데? 좀 부르십니다. 아, 진짜? 그래서 물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물이요? 물이 어딨지? 물 여기 안 나왔는데요? 안 나왔어? 네. 물 먹고 올래? 진짜 안 나왔는데. 안 나왔어? 저기구만. 저기 있죠? 책만 보고 있었어요. 책을 보면 안 되지. 칠판 볼 땐 칠판을 봐야 돼. 플러스 5, 2. 이거 무슨 식이네? 자, 칠판을 봐야 이게 돼. 1대2요. 그래. 칠판을 봐야 될 때. 게임 중이야, 우리? 칠판을 봐야 될 땐 칠판을 봐줘야 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학교에서 책만 보세요. 아니야. 칠판, 우리 학원에서는 칠판만 봐. 왜 웃어? 안 웃었네. 나만 보라고. 나만 보라고. 쌤 보는 거 기분 나빠. 자, 이제 나만 봐. 칠판 보지 마. 칠판만 봐. 학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칠판만 봐. 학원폭력? 조용히 하고. 자, 이제 암모니아. 저 앞에 봐. 나만 봐. 나만 바라봐. 알겠죠?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야. 문제야.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수소와 질소는 몇 대 몇의 부피 비로 만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수소하고 질소가 만날 거 아니야? 몇 대 몇의 부피 비로 만납니까? 물어보는 거야. 1.3? 뭔가?
3대1. 3대1이야. 3대1이에요? 3대1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연히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뭘 완성해보면 알 수 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보면 알 수 있어. 지금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일단 암모니아의 화학식을 알아야 돼. 그지? 암모니아가 화학식이 뭐죠? NH3. 정답. NH3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 물질은 뭐예요? N과 H. 일단 수소하고 질소가 필요하겠죠? 수소 H2라고 써야 되고 질소 N2라고 써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응물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반응물에 보니까 수소 원자 2개 있죠? 생성물이 몇 개 있어? 3개 있네. 안 맞죠? 반응물에 질소 2개 있죠? 생성물에 질소가 하나밖에 없네요. 안 맞네요. 일단 질소부터 맞춰보자. 2를 써보자. 그러다 보니까 질소는 맞았죠? 오른쪽에 수소가 몇 개 됐지? 3위는 6개. 여기도 6개를 맞추려면 수소 앞에다 뭘 써야 돼? 3을 써야죠. 그래야 6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개수비가 3대 1대 2라는 개수비를 보인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근데 이건 기체이기 때문에 이 개수비가 곧 무슨 비이기도 하다? 부피의 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답입니다. 3대 1대 2가 정답이에요. 오케이? 3대 1대 2. 우와. 문제입니다. 문제. 암모니아를 내가 2리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수소와 질소는 몇 리터씩 필요할까요? 수소는 3리터. 질소는 1리터가 필요하죠. 3리터가 1리터랑 만나서 암모니아 2리터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3리터랑 1리터랑 만나면 2리터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신기하죠. 3 더하기 1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간과 공간이 만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시험관에 콩을 넣어. 콩. 콩이 100ml야. 콩이 100ml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또 여기다가 조를 넣어. 조 알아죠? 네. 조를 넣어. 조 10ml였습니다. 섞으면 110L 되나요? 아니요. 이 안에 공간에 사이사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110이 안 되죠? 아, 그런 얘기.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기체와 기체를 섞는다는 건 빈 공간이 엄청 많은 기체와 빈 공간이 엄청 많은 기체를 섞는 거니까 3리터와 1리터가 더해져서 2리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수학 문제에서 틀린 게 하나 있네요. 틀렸다기보다 아니, 그냥 수학에서는 기체 이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 거겠죠. 오케이?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겠죠. 우리 과학에서는 상태까지 고려해줘야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증기 생성 반응을 통으로 좀 볼게요.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자, 다 했던 거다 이제. 수증기 생성 반응. 모형은 이렇게 나오죠. 두 부피랑 한 부피 만나서 물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걸 통해서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2라는 부피비를 가진다. 그럼 여기서 분자는 몇 개 들어간다? 두 분자, 한 분자, 두 분자가 나오니까 분자 수의 비도 2대 1대 2죠. 했단 말이야. 우리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면 개수의 비를 알 수 있는데 개수의 비가 곧 분자수의 비이고 분자수의 비가 기체인 경우 이거는 부피의 비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화학 반응식만 완성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중이에요. 자, 암모니아 생성반응 방금 했던 거죠. 암모니아는 NH3인데 3대 1대 2라는 이 화학 반응식만 완성시킬 수 있다면 분자수의 비도 알 수 있고 부피의 비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염화수소도 만들어 볼게요. 염화수소. 이거 모른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염화수소 생성 반응. 자, 염화수소는 어떻게 써요? 화학식이 뭐지?
HCl입니다. 염소 수소죠. 읽을 때 염화수소라고 읽어주는 거야. 염화수소.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산소탄소죠. 네, 이산화탄소라고 읽죠? 그래서 이렇게 염소를 소로 끝날 경우에 화자로 고쳐서 염화수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염화수소가 HCl이야. 그러면 얘를 만들 때 필요한 성분 원소는 뭐죠? 말해볼까? H랑 Cl. H랑 Cl. 자연계에 H는 H 혼자 있으면 안 되고 H2. 그렇죠. Cl도 Cl2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맞춰볼게요. 반응물의 수소 원자 4개. 2개. 아니 2개. 생성물의 수 원자 하나. 안 맞죠? 여기다가 뭘 써줘? 2. 2를 씁니다. 그럼 수소 2개, 오케이. 염소 2개. 딱 맞죠? 끝났어. 1일 때 2. 그럼 분자수의 비도 1대 1대 2고요. 부피의 비도 역시 1대 1대 2네요. 1. 맞죠? 간첩신고. 네? 112 간첩신고 아니야? 간접신 거요? 간첩신고. 간접이요? 간첩 아니야? 점수 아니에요? 그런가? 간첩신고 뭐지? 같은데 아니야? 123인가? 아무튼 괜한 얘기했다. 119는 소방서, 117은 학교폭력 상담센터, 1336 도박 중독. 자, 우리가 왜 자꾸 분자의 개념을 이야기하냐? 자, 다음 얘기야. 우리 왜 자꾸 분자의 개념을 이야기하냐면 분자가 아니라 원자를 집어넣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수소하고 봐봐.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그냥 분자가 아닌 원자의 개념으로 그대로 써볼게요. 자, H 두 개니까 여기다 2만 쓰면 딱 맞겠죠? EHO 딱 맞죠? 네. 그죠? 원자의 개념으로 썼을 경우야. 그럼 두 개의 수소니까 하나 집어넣고 산소 하나 집어넣고 그죠? 물 분자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런데 얘와 얘가 만나서 H2가 만들어지는데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만나서 물 분자가 뭐가 안 맞나? 딱 맞는데? H2O, HO. 아하하하. 그래서 이거를 EH니까 각각의 공간에 하나씩 집어넣고 얘도 하나의 공간에 집어넣으면요. 얘와 얘가 만나서 얘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상으로 물 분자가 두 개가 만들어져야 하거든. 여기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두 개의 H2O가 H2O가 아니구나. H하고 뭐 만났어요? HO죠 이거. HO죠. H2O 맞구나. H 두 개, 수소 하나, 산소 하나니까 애매하네요. 한 분자다. 그래서 이게 2대 1대 2라는 부피비를 똑같이 보여야 한다면 산소가 갈라져야 이걸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자가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자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 반응의 모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자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려면 이 수소 원자가 쪼개져야지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분자의 개념을 집어넣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돼서 딱 맞더라라는 겁니다. 수소 분자, 산소 분자를 집어넣었더니 원자가 깨지는 거 없이 잘 맞아 들어가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개념을 항상 도입해서 해야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3번까지 내용입니다. 잠깐 스트레칭. 괜찮아? 괜찮아요? 스트레칭. 절반 정도 해놨습니다.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해하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도 잘 이해가 됐어요. 계속 연결되고 있죠. 화학 반응식만 완성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우리 화학의 마지막 파트예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자, 발열 반응 먼저 설명할게요. 발열 반응이란 발열이라는 말이 뭐냐?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서 열을 막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특히
연소가 뭐 태우는 거잖아. 뭔가 태우면 열이 막 나오죠.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 적은 없겠지만 열이 나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데 나머지 것들은 좀 익숙하진 않아요. 일단은 우리 이미지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금속이 녹쓰는 반응 이거 금속이 이렇게 막 철이 녹쓰는 건 알죠? 하지만 녹이 쓸어가는 과정을 본 적은 없죠. 그래서 그 녹쓰는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일으켜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 들어 철이 녹쓰는 걸 빠르게 반응시켜서 열이 펄펄 나오는 걸 이용하는 게 뭐냐? 그게 손난로예요.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고 우리가 비닐봉투를 툭 뜯는 순간 그리고 좀 흔들어주는 순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금속이 철이 녹쓰는 거예요. 녹이 슬면서 열이 방출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녹이 슬면서 열이 펄펄 방출되는 걸 이용하는 게 손난로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이 녹쓰는 반응은 여러분들 손난로를 좀 머릿속에 떠올리면 빠르게 이게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들을 보고서 이거 발열 반응이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건 상상해봐. 어떤 마그네슘 또는 철 같은 금속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염산, 아까 염화수소를 물에 탄 염산을 떨어뜨리면 부글부글 뭔가 기체가 발생합니다. 뭔가 끓는 것처럼 기체가 확 발생을 해요. 뭔가 끓는 것처럼 기체가 발생한다는 건 열이 방출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하고 산이 반응할 때도 열이 방출된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산과 염기가 만나면 자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난다. 대표적인 산성은 염산이 산성이고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은 수산화 나트륨 같은 물질이 있는데 세제 같은 거야. 자, 염산하고 세제 같은 걸 섞으면은 거기서 또 열이 펄펄 나옵니다. 열이 나와요. 자, 이거를 중화열이라고 해요. 중화라는 말이 뭐냐면요. 산이라는 물질과 염기라는 물질이 만나면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그걸 중성상태의 물질이라고 해요. 중성상태의 물질로 바뀌어가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하고요. 중화반응 때 발생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래서 열이 막 방출되는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바깥으로 주변으로 열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주변의 온도가 밑줄 원샷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막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때 왜 열을 방출하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물. 이제 반응이 일어날 물질들, 이걸 반응물이라고 한다면 반응물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고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어갈 때 생성물의 에너지는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면서 열을 좀 버려주어야 합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려면 열을 막 버려야 돼. 열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열을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열을 버려야 된다. 열을 방출한다. 반대로 열을 흡수하는 반응도 있겠죠. 열 흡수하는 반응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을 때는 주변에서 열을 막 흡수해야 되겠네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흡열 반응, 얘는 열을 방출하는 건 발열 반응.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얘가 에너지가 낮은 녀석이 에너지가 높은 녀석으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열을 흡수해야 하겠네요.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여러분들 광합성 알아요? 광합성? 네. 광합성. 뭔가 생성물을 만들 때 빛에너지를 막 흡수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열을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광합성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연료가 연소되는 반응과 얘는 철이 녹슬고 있는 반응 2번을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화학식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세요. 중요한 건 열이 둘 다 방출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의 예를 좀 잘 기억해 줘야 되고요. 생성 반응의 흡열 반응의 예를 또 기억해 줘야 합니다. 자, 흡열 반응 바로 갈게요. 흡열 반응. 지우요. 일어나자. 자, 흡열이란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야. 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면 열을 뺏긴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겠죠? 발열 반응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흡열 반응은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열을 뺏어가지고 반응물로 바뀌는 거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주변에서 열을 뺏어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뭐다? 첫 번째가 제가 말한 광합성. 빛에너지를 투입해 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 말 속에 써 있습니다. 열을 공급하면 분해가 되는 반응이에요. 대표적인 게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분해하는 건데 탄산수소 나트륨이 뭐냐면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자, 몰랐으면 써놓을까요? 베이킹소다가 빵 만들 때 넣는 거죠.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베이킹소다를 집어넣으면 열을 공급한다.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걸 오븐에 집어넣고 이렇게 열을 공급하면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녀석이 그 열 때문에 분해가 돼요. 열로. 그럼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 때문에 분해가 되면 나오는 기체가 뭐야? 체크.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탄산이 CO3인데 여기서 CO2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밀가루 반죽에 저 베이킹소다를 집어넣고 열을 막 공급하면 이산화탄소가 막 나온다는 뜻이야.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면서 빵을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게 바로 저 녀석 때문인 거야. 열을 공급해야 분해가 되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물을 전기 분해한다. 물한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분해가 되는 거니까 물한테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특별한 거 하나 더 할게요. 네 번째입니다. 수산화 바륨이라는 물질과 염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만나면 또 주변으로부터 열을 막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 반응식은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이게 수산화 바륨이고요. 얘가 염화 암모늄인데 둘이 열을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이러한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 물을 좀 묻혀놓고서 나무판과 요 시험관이 있을 때 물을 좀 여기다 뿌려놓은 다음에 이 실험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열을 막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물이 다 얼어버립니다. 이 물이 얼면서 나무판과 시험관을 붙여버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물이 얼어붙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실험 장면입니다. 나있죠? 물을 묻힌 물이, 나무판에 묻힌 물이 얼어붙어서 플라스크가 나무판에 달라붙는 현상. 흡열 반응의 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건 뭐냐면 흡열 반응의 예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발열 반응의 예가 뭐가 있는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손난로 얘기했었죠. 손난로는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당연히 발열 반응이죠. 주변의 열을 방출하니까. 자, 흔들이형. 우리가 쓰는 흔들이형을 많이 쓰고 있는 거. 흔들면은
철가루와 공기가 접촉하면서 산화철이, 그러니까 녹쓰는 거죠. 녹슨 철이 만들어지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활성탄, 탄소라던가 소금과 같은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철이 녹쓰는 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일인데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세트산 나트륨 과포화 용액, 이런 건 잘 안 보겠죠? 자, 이런 용액하고 금속판이 들어있는 이런 똑딱이형 손난로가 있는데요. 이거 만들면 약간 걸쭉한 액체인데 여기서 안에 똑딱이가 들어있어. 그래서 손에 이렇게 바깥에서, 주머니 바깥에서 똑딱이가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똑딱 하면은 저 과포화 용액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굳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현재는 액체잖아. 액체 상태인 녀석이 굳어버린다는 건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액체가 고체가 되려면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가 적은 고체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 차이만큼 뭘 방출해야 돼? 열을 방출해야 되겠죠? 그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똑딱이 형이야. 혹시 학교에서 실험을 통해서 해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실험에서 가끔씩 학교나 어떤 과학 실험하는 데서 이런 똑딱이형 손난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기 힘든 것들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쓰는 건 흔들이형을 더 많이 씁니다. 열을 방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자, 마무리를 합시다. 정리를 마무리할게요. 방금 한 거 본 적 있다고? 만들어봤다고? 네. 그러니까 실험할 때 가끔씩 만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 만들다가 실패해서 똑딱이 하기도 전에 막 굳어버린 친구들도 있지 않았어요? 난데? 너야? 이게 과포화 용액이라서 굉장히 되게 뭐랄까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실험을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해본 사람들이 잘 알죠.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런 열들을, 출입하는 열들을 어디 이용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휴대용 손난로,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휴대용 손난로의 발열 반응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연료를 태우면서 이 열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요. 난방을 하기도 하는 게 연료의 연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설제. 자, 우리 눈 오면은 제설제라는 염화칼슘을 막 뿌리거든요. 길에다 막 뿌리면은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것이 이제 눈하고 닿으면서 눈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염화칼슘이 눈과 만나면서 녹아 들어가면서 이때 열을 방출해요.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그 방출되는 열 때문에 눈이 다 녹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이 녹아버린다. 그래서 눈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는 우선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하는 반응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 자체 발열 용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캠핑할 때 좀 쓰는데 산화칼슘하고 물이 들어있는 이렇게 그릇, 비닐봉투 같은 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있는데요. 음식물을 따뜻하게 데우거나 또는 뜨겁게 만들 때 바깥에서 산화칼슘하고 물을 탁 만나게 하면은 열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안에 있는 음식물을 뜨겁게 데우고 막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밖에서 굳이 연료를 태우지 않아도, 연료로 막 가스를 공급해서 막 불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 식량, 우리 밀키트 같은 거 그거 하나만 사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반응만 시켜주면은 흔들어주거나 그래. 흔들면은 그 안에서 따뜻한 음식이 돼서 그냥 나옵니다. 따로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아도 이런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게 자체 발열 용기예요.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은 이거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마지막. 이거는 흡열 반응이죠. 반대로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건 질산암모늄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물에다가 녹이면은
주변으로부터 열을 막 흡수합니다.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원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만들어 봤을 거야. 손 냉장고 만들기? 이런 것들. 맞죠? 이거는 질산 암모늄이라는 물질과 물을 만나게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런 물질들의 이름을 좀 암기하는 게 좀 어렵잖아. 지금은 이렇게 봐두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이럴 때는요. 흡열 반응 한번 쭉 왼쪽에 정리하고 발열 반응 오른쪽에 쭉 정리해서 분류 정리하면서 한번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의 이름을 지금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건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이런 건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 들어두고요. 나중에 암기할 때는 따로 정리하면 암기가 잘 돼요. 저기 암기해보니까 이래요. 칼슘이라는 녀석 들어간 거 이거 칼슘 쭉 정리하다 보면은 칼슘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칼슘 들어간 건 무조건 다 발열 반응이에요. 칼슘 들어간 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암기할 때 몇 가지 팁을 이용해서 암기를 하는 법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좋아요. 일단은 다 배웠네요. 밑에 개념하기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풀어봅시다.